예, 오늘 사무실에서 여기 왔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금티협회에 있는데 그 날씨가 비도 오고 꽤 쌀쌀하더라고요. 어, 사실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맑으면 사막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특히 이제 시장이라는 건 항상 이 부침이 존재를 하고 이런 부침 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위험과 기회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이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어디 뭐 사석에서 IB 쪽을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의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뭐 이분이 어디 강의에 나가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산의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싸게 살 기회가 되고 또 새로운 중개의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그런 것들에 닥쳐 있는 경제 주체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국내의 크레딧 시장 자체를 보면 사실은 뭐 모든 분들이 다 위기라는 그 경계심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긴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요즘에는 뭐 국내 채권 시장과 관련되는 분석도 하지만 뭐 이렇게 그 해외 쪽에서 시장 만드는 걸 좀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각국의 채권 시장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한국의 이 회사채 시장 제가 보기에는 그 규모에서는 중국에 밀려 있긴 하지만 중국,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규모는 작지만 시장의 깊이와 폭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우리 시장 자체도 상당한 부침을 겪고 있고 특히 최근에 부동산 PF를 포함한 다양한 위기 요인들이 놓여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하는 그런 지혜를 모을 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채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채권 분류 체계가 조금 글로벌 표준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권을 더 세분화해서 우리가 신용채권이라는 이름을 굳이 쓰고 사실은 신용채권 이꼴 미국에서는 회사채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다시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엄밀하게 구분해서 오늘 발표 때도 구분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회사채라고 얘기하는 신용채권 전체의 규모는 사실 2023년에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지금 발행 규모가 한 460조, 굉장히 큰 시장이죠. 국채가 한 260조 정도 발행을 했으니까 국채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물론 아웃스탠딩으로 비교해 보면 국채는 만기가 길고 그래서 한 1000조 정도 잔액이 되는데 이 크레딧 채권 시장은 거기에 좀 버금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잔액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2022년에 사실은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우리 소위 크레딧 채권 시장이 아주 큰 위기를 겪었죠. 그래서 발행이 중단되고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 벌어지고 하는 문제들을 겪었고 이를 비교적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발행 규모가 늘었고 올해 들어서 제가 요 발표 자료를 보낼 때가 이제 3월 초였기 때문에 2월 말까지 데이터를 들여다 보면 회사채 발행이 굉장히 증가를 했죠. 특히 이제 연초 효과라고 해서 대개 연말에 투자자들이 북을 닫고 새로 이제 북을 오픈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투자를 확 늘리는 이런 패턴들이 존재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이런 시기에 특히 회사채 발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올해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다른 부문 금융채라든지 특수채들이 약간
주춤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월별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과거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회사채만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발행 규모가 급격하게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신용채권들을 조금 세그먼트로 나누어서 한번 다시 또 발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채권 유형별로 보면 규모 면에서는 금융채가 가장 큰 규모를 차지를 하고 있죠. 이 금융채 안에는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와 카드채 그리고 기타 금융채라고 하는 주로 여전 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캐피털채들이 존재를 하고요. 금융채의 경우에는 2023년에 이제 모든 부문, 즉 은행도 발행을 늘렸고 또 카드도 늘렸고 캐피탈사도 늘리면서 발행이 증가해서 한 2022년 대비해서 한 12% 정도 증가를 했고 회사채의 경우도 뭐 그 이전에 기저효과가 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 하반기에 소위 레고랜드 사태로 발행이 이연되고 중단된 상황을 다시 이제 재개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회사채도 늘었는데 다만 이 안에 다시 세그먼트로 보면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만 사모사채는 좀 줄었고 그리고 공모회사채는 늘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수채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한전이 가장 큰 사실은 변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이 한전채가 얼마나 차환이 될 것이냐 등등의 이슈가 상당히 이 크레딧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부분이 존재하죠.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보면 모든 유형 회사채, 금융채, 특수채 할 거 없이 모두 2023년에는 늘었고 특히 작년에는 특히 금융채가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채를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면 2023년도 금융채 발행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약 303조 정도 발행이 됐고요. 모든 유형을 해서 증가한 가운데 증가율로 보면 카드채, 기타 금융채가 증가를 했고 은행채의 경우도 상당 부분 증가를 해서 역대 최고 발행을 기록을 했죠. 은행채가 는 주된 이유는 정기예금 만기 도래에 따르는 어떤 자금 수요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은행 유동성 규제가 정상화됐고 그리고 은행채 발행 한도에 대한 제한을 과거에 했었는데 이것들이 폐지되면서 했고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 기업들이 회사채를 통해서 조달하는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은행 대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기업 대출을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사실은 발행 규모가 급격히 늘었고 월별로 보면 최근에 은행채 발행이 이제 대폭 줄었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수요도 줄었고 또 과거에 좀 모아놨던 자금들이 있었고 고금리 예금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금 수요가 줄어든 대신에 여전사들의 자금 수요는 여전히 높은 이런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특히 이제 작년에 고금리에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금리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이런 조달 수요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기존의 차환 등을 통해서 조달 코스트를 낮추려는 여전사들의 전략들도 일부 여전채 발행의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회사채를 들여다보면 무보증 회사채 발행은 증가했고 올 연초 효과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3월 들어서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 PF 위기설 등등으로 인해서 이 등급별 차별화들이 좀 심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보증 회사채 특히 우량 등급의 자금 조달에는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모사채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모사채로 분류되는 것들이 대부분 프라이머리 CBO의 기초자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반 소위
리스키 투자자들이 1년 내외 혹은 1.5년 내외로 발행하는 사모사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신용채권 투자 감소의 요인들로 인해서 발행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프라이머리 CBO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규모는 대폭 줄지 않았습니다만 2022년에 약 한 54조 정도 발행했고 작년에는 한 53조 정도 발행을 했죠. 근데 5.3조 정도 발행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앞으로 조금 발행이 늘어날 가능성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모사채 시장들은 그러한 소위 자금 공급의 규모에 따라서 변동이 오고 가는 이런 시장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특히 중소기업들이 주요 자금 조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식 관련 사채의 경우에는 여기에 투명성의 이슈들이 제기됐고 작년에도 제가 주식 관련 사채들 규제 강화 방안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세미나도 한번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정부가 제가 낸 안들은 굉장히 센 것들도 좀 많이 그 안에 포함을 시켰는데 정부가 발의한 거는 그 중에 좀 조금 약한 것만 이렇게 해서 조금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SB 발행과 유통에 관련되는 제반의 공시를 강화한다든지 혹은 리픽싱과 관련되는 이슈들에서 규제를 조금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주식 관련 사채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식시장이 부침을 겪고 나서 특히 한번 침체하는 기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최근에 주식 관련 사채는 아예 발행이 안 되는 이런 시장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식 관련 사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이런 시장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회사채를 신용등급별로 나누어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회사채 시장은 특히 무보증 회사채 시장은 상대적으로 신용도 높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혜칙 같은 것들을 들여다봐도 AA급은 수혜칙이 웬만큼 유지가 됐는데 반해서 싱글 A급 부분은 수혜칙에서 미달률들이 굉장히 높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 등급 내에서도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글로벌 레이팅 에이전시들이 내는 신용 등급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등급, 투기 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거기에 경계선은 트리플 B입니다. 그래서 트리플 B 이상의 신용도를 가진 기업을 우리가 투자 등급이라고 하고 더블 B 이하의 신용 등급을 가진 기업들을 투기 등급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국내의 경우에는 이 트리플 B가 아니라 싱글 A급이 이 투자 투기 어떤 그 경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크레딧 스프레드를 봐도 싱글 A급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트리플 B급에서 점프를 한다든지 또는 발행 규모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해당 등급을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국내의 경우에는 싱글 A급이 이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하나의 주요한 경계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신용도 높은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시장이 과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시장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거는 기업이 암만 잘 돼봐야 원금 이자 받는 거죠. 근데 망하면 많은 부분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과 다르게 이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보수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신용 위험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다른 요인들, 수익 요인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기업들이 금융기관들이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들이에요. 다른 요인이 무엇일까? 예를 들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뭐 전환사채라든지 하는 그런 소위 하이브리드 특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금리로 크레딧 리스크들을 상쇄할 만큼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 그러한 수단이 아니면 사실은 하이힐드 채권들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금리 여건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저금리 상황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 금리가 언제 오를까 하고 매일 고민하다가 드디어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글로벌리 금리가 오르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다가 뭐 다양한 정치적인 요인과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센 효과를 발휘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뭐 장단기 할 것 없이 금리가 전부 오르기 시작했고, 통화 정책 자체도 정책 금리를 올리는 이런 긴축 정책을 취함에 따라서 국고채 금리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곧 페드가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확산되면서 금리가 다소 하향 안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이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늦어진다는 이런 시장의 확산으로 인해서 다시 금리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에는 정책 금리 올린다 하는 연준 의장의 커멘트들도 최근의 금리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기대가 또 현실로 와서 다른 효과를 발휘한다면 금리는 지속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어디까지 낮아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과거에 좋았던 시기만큼으로 금리가 낮아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반적인 금리의 상승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크레딧 시장은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 때 한 번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한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최근에 특히 크레딧 스프레드가 더 좁아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이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산업별로 혹은 뭐 부문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실은 크레딧 스프레드를 한번 들여다보면 굉장한 차별화 현상들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이게 모수의, 그러니까 이 통계라는 게 저는 숫자를 되게 좋아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들여다보고 원시 데이터를 보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만, 결국 이런 발표 때는 이거를 다 평균을 내거나 혹은 이거를 대표하는 지수를 뽑아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를 세그먼트로 나누어서 산업별, 개별 기업 뭐 이런 군으로 나눠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들을 그대로 투영하는 모습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양극화라는 현상이죠. 그래서 신용도 낮은 혹은 앞으로 신용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기업들의 크레딧 스프레드는 대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기타 뭐 특정한 산업들, 예를 들어서 지금 상대적으로 신용 등급의 하향을 예상하고 있는 이런 산업군의 경우에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신용등급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들을 뭐 2023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아까도 뭐 기조연설에서 홍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는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2023년 신용등급 상하 배율,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등급이 오른 거를 등급이 떨어진 걸로 나눈 값을 상하 배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용등급 상향보다는 하락이 훨씬 더 많았고 근데 이제 주된 특성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상하 배율에서 우리가 투자 등급, 투기 등급으로 안 나누고 전체 등급으로 나눠서 상하 배율을 대개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주로 등급을 떨궜던 선수들이 다 투기 등급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투기 등급은 신용평가회사가 정의하고 있는 WB 플러스 이하의 신용 등급을 가진 거예요. 이걸 또 A급까지 한번 올려보면 이게 통계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제가 정의하는 뭐 소위 이 그러니까 투자 등급, 투기 등급의 데피니션으로 나누어 봐도 사실은 투자 등급에서 일부의 신용 등급 하락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과거와는 조금 다른 패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투기 등급, 신용 등급이 하락의 주류를 이루었는데 최근에는 투자 등급의 신용 하락이 급증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들이 최근에 신용평가사들의 등급 액션의 하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업다운 레이시오는 한 0.6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숫자랑 조금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통계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체의 유효 등급을 모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3사의 단순 평균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 신용 등급사를 가지고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단순 평균으로 따지면 0.62배 정도 되고요. 요거를 과거 추이로 들여다보면 2020년도 때 비교적 등급 하향이 많았고 요때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과거 예년의 등급의 추세로 볼 때는 상당히 하향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또 다시 투기로 나눠보면 그러면 투자 등급의 등급 하락들이 좀 많은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요한 요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 둔화가 가장 크죠. 그래서 기업 실적이 악화된 것들이 가장 크고 특히 PF 포함해서 하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제 뒤에서 발표하는 우리 김명희 의원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줄 것입니다. 기업 실적 저하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신용 등급을 가진 기업들을 모수로 하면 또 이 통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코스닥하고 코스피 기업들만으로 들여다봐도 매출액이 둔화되고 있고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안에 또 한 번 우리가 글로벌 빅5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 주가 지수의 가장 메이저를 차지하고 있는 뭐 삼성전자 등등을 한 5개 기업을 싹 빼버리면 이 실적 추이가 더욱더 다운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또 하나의 큰 특성 중에 하나죠. 한국의 경제 상황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인 양극 과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코스피 기업들 중에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는 기업 실적들이 지금 둔화되고 있고 수익성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우려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결산이 안 나와서 제가 최근 데이터들은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만 기업들의 어떤 조달 코스트 상승이 실제로 기업에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을 한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가 오르는 게 이제 기업이 차환을 하거나 회사채를 신규 발행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조달 코스트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제 차환 기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이제 실질적으로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평균 이자 부담률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금리가 다소 하락되더라도 이러한 추세들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기업 부문의 이자 부담이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간은 앞으로도 일정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것을 기업군으로 나눠보면 훨씬 더 심각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영향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사실은 영업 수익으로
이자를 부담하지 못하는 기업 수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것도 이제 기업군으로 나눠보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그런 기업의 수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물론 대기업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요게 이제 올해 결산기를 반영해 보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기업 실적은 상당 부분 저하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한계 기업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특정 산업군에서는 이런 것들이 집중화되는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뒤에서 뭐 발표를 하시겠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나이스에서 발표한 자를 그냥 그대로 제가 따왔는데, 주요 산업 환경에 영향 기업 산업군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산업 전망에 보면 비우호적인 환경들을 지닌 기업들은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그리고 건설, 시멘트, 소매 유통 등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일부 금융 기업들이 금융 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저축은행이라든지 혹은 PFA 익스포저가 큰 증권사들의 경우도 올해 실적들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기에 앞서서, 사실은 환경이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경제 성장률 자체는 올해 연초에 저희 연구원에서 경제 전망을 하는 것들을 보면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미 저성장 기조의 한국이 접해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인구 구조라든지 산업 구조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뭐 이런 면으로 들여다볼 때 사실은 저성장 국면에 완전히 들어가 있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탈피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경제가 가진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사실은 뭐 작년에 한 260조 정도 국채 발행을 했고, 올해 258조 정도에서 국채 발행은 작년 2023년 대비 좀 줄이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추경도 안 하겠다라는 것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세수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아까도 모두의 우리 조정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그 군별로 기업, 가계, 국가의 부채들이 다 늘고 있긴 하지만, 그 속도나 기울기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정부의 부채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이제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 부채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여기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국채 발행을 연평균으로 환산했을 때, 즉 그 연물별로 비중을 따져서 평균 만기를 들여다보면 지금 국채 평균 만기가 굉장히 깁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봐도 프랑스, 우리나라가 가장 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잔액으로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국가 재정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기업 및 가계 부문의 이자 부담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부분입니다. 수급으로 들여다보면 뭐 사실은 IFRS 도입 때문에 보험사들이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고, 이덕택의 국채, 회사채 할 거 없이 비교적 장기채권의 발행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들여다보면 작년에 평균적인 회사채 만기의 평균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국채도 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장기채 관련되는 투자 여력이 지금 감소하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무형 채권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소위 크레딧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다른 시장적 요인의 트리거가 발동을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지금 안정적이던 크레딧 스프레드도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하는 이런 소위 위험 요소들은 충분히 존재하고,
또 하나 사실은 이제 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한전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전체 만기가 대거 도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이 과연 한전이 과연 수익성을 완전히 턴어라운드해서 자금 수요가 확 줄어들지 않는 이상 요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좀 존재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가격 요인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 자금 조달으로 들여다보면 고금리가 일정 기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사실은 우리나라의 또 뇌관 중에 하나는 가계부채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제가 가계부채로 정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과거 코로나 자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상환 유예가 이제 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상환이 시작되면 가계부채를 포함한 소위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는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는 뭐 계속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PF 부실화입니다. 그래서 PF 부실화 부분, 그리고 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양극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경제, 특히 이 주식 채권 시장을 포함한 부분에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경제 둔화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접어들었고, 따라서 사실은 또 이제 뭐 요즘 이제 선거철이라서 계속 말씀들 하고 계시지만 이 저출산의 이슈들 무엇보다도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인한 그 내수 부진의 요인들, 그리고 뭐 이런 생산성도 좀 하락돼 있는 이런 요인들이 성장률에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고요. 특히 이제 가계부채 건전성 부분에서 그냥 넘어갔네요. 제가 빠졌네요. 가계부채는 제가 뺐는데, 가계부채 부분에서는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특히 젊은 세대들에 대한 그 가파른 부채 상승률이 굉장히 우려되는 요소들로 작용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고금리는 사실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과거처럼 급격한 낮은 금리로 하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원물가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일정 수준 금리가 좀 떨어져 줘도 정책 금리를 낮춰도 하고, 특히 미국의 경우는 정책 금리가 우리보다 높죠 지금. 그래서 금리를 떨굴 수 있는 룸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 제한이 돼 있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한미의 정책 금리 역전이 지금 상당 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느니 미국처럼 전향적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존재하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 요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지고, 수급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금융체의 차환 규모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은 이제 은행채를 또 제외하면, 그러면 여전체 즉 카드나 캐피탈사들의 차환은 작년 대비 좀 늘 가능성이 있고요. 특수채 역시 한전의 효과로 인해서 올해 대비 작년 대비 올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회사채도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급은 앞으로도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금융은 뭐 뒤에서 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PF 시장 자체가 지금 건설업의 둔화 등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우리가 2013년, 14년 때에 보면 중견 건설업체들, 즉 도급순위 20위에서 100위 순의 건설사들이 대거 부도가 나는 사건들이 그때도 발생을 했고, 뭐 이걸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썼고, 뭐 그런 기간을 한번 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PF 구조가 그 전의 상황과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설사들의 부담은 다소 줄었고, 이러한 건설사의 부담들을 일부 금융사들이 쉐어링하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죠. 근데
이 소위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감내할 만한 수준이냐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본 대비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준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실은 앞으로 어디까지 더 침체가 지속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과거와 조금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건설 비용이 상승했다는 부분의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건설의 붐을 되돌리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과거와 조금 다른 거는 과거에는 이 건설과 관련되는 PF의 이슈가 국내 이슈만으로 제한돼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상업용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나 중국의 부동산 이슈나 한국의 부동산 등등으로 사실은 글로벌 이슈들로 등장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입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PF 유동화 잔액들을 들여다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스퀴즈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여기 어느 정도의 소프트 랜딩하고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또 하나가 사실은 이 안에서 어느 급까지 건설사들이 이것들을 감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주요한 이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발표이고요. 여러분 제 발표가 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